이 남북 교류 협력을 좀 어렵게 만드는 근거로 이야기를 해주신 게 이제 국가보안법인데,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도 뭐 개정이 되면서 만들어져 있잖아요. 저희 퀘스천은 국가보안법이 있지만 그 위에 남북 교류 협력법이라는 것이 이제 더 씌워져 있는 그런 경우가 됐을 때는 상해법의 관계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선하여 적용될 수 있는 것이 남북교류 협력법인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교류 협력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이 악용될 수 있는 그런 사례 같은 거가 있다면 어떤 것이죠? 주로 남북교류협력법이 적용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 제기하시는 게 이게 국가보안법 저쪽 사안인지 남북교류협력법에서 보호되는지에 대해서 항상 해석의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대법원이나 이제 법조계의 입장은 남북교류협력법이 뭐 우선 그러니까 3조와 결국에는 그 근원법인 3조와 4조 중에 무엇이 더 효력이 센가, 무엇이 더 우위에 있나로 이제 원점은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헌법 4조가 신생법 3조보다 더 나중에 생긴 법이니까 신생법 5위의 법칙에 의해서 4조에 근거한 교류협력법에 의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고 아니다. 이건 3조는 영토 조항이고 이제 불변의 조항이기 때문에 3조, 4조의 효력은 같다. 아니면 3조가 우세하다. 여러 가지 사실 학자들의 의견이 많이 이제 그거는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국가보안과 남북교류협력법이 같이 존재하는 상황 하에서 그거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너무 많아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국가보안법이 존재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 처벌받는 분들이 계속할 수 지금 정부에서도 국가보안법 1호 위반 사법원에서 지금 경찰 조사를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정부가 어떤 대통령님이 오시든 상관없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법원으로 여전히 처벌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 그게 남북 교류협력 행위에 의해서든 어떤 뭐 소통에 의해서든 그 이유를 불문하고 그런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모호한 측면이 많아서 결국엔 법원의 재량이고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은 국가보안법 사범이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이기 때문에 처벌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그런 검사의 그런 입증, 재량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갈리는 그런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엔 이런 질문 주셨어요. 유엔 사령부 규정 5514 조항을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이 규정 때문에 5514라고 합니다. 지난해 한일블로가 북한을 가지 못하고 남북 경협 사업도 승인 거절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나 민간단체에서 이 규정의 개정과 개정 필요성에 대한 홍보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부를 대선해야 되는 이게 사실 모든 문제가 2018년도 평창 이후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한미 워킹 그룹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유엔사는 우리가 잘 아는 국제기구가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이 관리하는 거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유엔사를 당연히 유엔에서 관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아닙니다. 법적 근거가 유엔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엔사의 법적 근거가 애매모호하다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유엔사의 그런 어떤 통제에 의해서 그리고 한미 워킹그룹의 존재로 인해서 타미플을 사실 차에다가 싣고 가려다가 그런 차량 반입에 대해서 허가 여부가 굉장히 타미플러가 딱 들어가서 굉장히 전염병 퍼졌을 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시점을 놓쳐버린 거죠. 그냥 차량 유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몇 대까지 허용을 해야 되냐 그런 차량이 왜냐하면 자체의 부품이 대북제재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인도적 지원, 사람이 죽어가고 인도적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대북제재와 엇말리고 이해관계가 엇갈려서 그게 이제 차량 진입 승인 여부를 계속 논의를 하다가 결국에는 타이플러가 거의 다 끝나버린 그래서 지원을 못해버린 이제 사안들이 말씀하신 대로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제 그런 문제를 알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계속적으로 이제 한미 워킹그룹에도 이거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한미 워킹그룹이 설득하기 힘들다면 이제 정부 자체적으로 대북주의에 최대한 저촉하지 않은 선에서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북한에는 지금 유니세프라든가 국제기구, 국제 NGO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대신에 조건은 뭐냐? 북한 내부의 상황을 외부에 알리지 않는 조건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 내부의 상황을 많이 그 단체를 통해서 들을 수가 없는 이유가 그 약속 때문이에요. 약속을 지키지 않고 북한 내부의 상황을 알리는 순간 바로 쫓겨나거든요. 그런 단체들, 국제기구나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NGO를 통해서 저희가 주로 인도적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뭐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유엔사라던가 이제 한미 워킹 그룹이나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정부도 그런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어 제가 알기로는 이제 다른 우회 노선이라도 지금 금강산 말씀드렸지만 금강산 개별 관광도 중국 통해서 들어가는 그 우회 노선 그리고 인도적 지원도 이렇게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는 북한 현지에 있는 그런 국제기구나 국제 NGO를 통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3, 4조에 제외되는 그 조항이 북한의 헌법이나 규약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물어오셨고, 북한은 영토나 어떤 그 지향하는 정책을 어떻게 공표하고 있는지요. 아까 그 주체사상 얘기하셨긴 한데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영토 조항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이거하고, 그다음에 국제법이나 유엔은 객관적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영토에 대한 유엔이나 아니면 국제법의 규정을 물어보신 것 같아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내법으로는 헌법 3조에서 북한도 한반도 영토고 그래서 반국가 단체를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보안법이 바로 헌법 3조 근거로 하고 있는데 빠르시군요, 말씀이. 그러니까 좀 더 천천히 죄송합니다. 정보를 많이 전달해 주시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북한의 대한민국 헌법 3조 영토 조항에 대응한 조항이 지금은 없습니다. 과거에는 사회주의 헌법 때에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었냐? 북한의 수도는 서울로 한다. 그 조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조항이 있듯이. 그래서 서로의 체제 경쟁 시대에는 북한도 수도를 서울로 했다면 북한의 영토는 어디까지겠어요? 당연히 서울을 포함하는 그 남한 지역이겠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체제 경쟁, 우리가 흡수해야 될 대상. 그때는 북한이 왜냐하면 자신감이 있었고 체제가 좀 더 우월하다고 생각했고 경제적인 상황도 좀 더 우위에 있었으니까 일본에 해방된 후에 중공업이나 중요한 기반 시설이 다 북한 지역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맨 처음 북한과 남한의 경제 상황 분명히 북한이 많이 우세했고 심지어는 중국보다 훨씬 우세했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중국에서 북한으로 돈을 벌기 위해 들어오시는 분들이 오히려 있을 정도로 북한의 경제력이 더 좋았거든요. 체제적으로 자신이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수복해야 될 대상은 서울로 그렇게 헌법에 명시를 했다가 지금은 그 조항이 없어졌습니다. 대응한 조항이 없고 헌법 4조 같은 경우도 평화통일 조항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 조항도 국제적으로 대응한 조항은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법상은 어떻게 북한을 규정하냐 아까 제가 몬테비데오 협약을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실 국가 승인 문제가 약간 애매한데 남한이나 미국은 북한을 국제법상 그러니까 국가 승인 문제인 결국엔 북한을 국가로 승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중국이나 쿠바나 다른 국가들은 북한을 국가로 승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법상 국가 승인의 효력에 따라서 상대 국가를 예를 들어서 동서독에 대해서 같이 유엔에 이제 가입을 했잖아요. 동서독 케이스가.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남한과 북한이 같이 유엔 가입을 했으니 유엔에 가입하는 것들은 다 국가로서 주체를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동서독 케이스를 봤을 때는 미국이 동독을 주체로서 어떤 조약에 이제 체결할 때 주체로서 인정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대 국가가 국가로 승인하느냐 여부가 그 국가에 대한 국가 승인 여부가 국가로 승인한 국가 자체로 인정을 하는 거지. 유엔에 유엔에 가입을 했다고 해서 아니 다른 조건으로 아니면 어떤 분들 남북 합의서에 사인했으니까 국가 아니냐. 근데 그런 것들도 국가라 보기에는 좀 약간 우리가 왜냐하면 헌법상 아예 영토 조항에 따라서 반국가 단체로도 명시를 하고 있는 데다가 남북 합의서에서도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남한과 북한의 특수관계라고 아예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는 남한은 북한을 국가로 승인하고 있지 않지만 북한을 분명히 국가로 승인을 하고 외교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국가들은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제법의 규정은 굉장히 약한 규정이잖아요. 국제법에 위반된 걸 가지고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지만 그 구성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낮은 차원인데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으면 오히려 그게 구성력이 더 큰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거죠. 우리 남북 사이에서 우리가 수많은 조약이 아니라 협약들 많이 맺었어요.
근데 남북기본합의서 같은 경우에는 북한은 자신들의 그 최고 인민회의의 인준을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절차를 받지 않았고 그랬을 때 효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남북 관계를 구속하는 그런 효력이 여전히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조약에 대해서도 많이 그 해석 여지가 많은데 어떤 그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름이 조약이라고 해서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조약이 아닙니다. 실제 내용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내 이름 자체가 협약이라고 해도 그게 조약일 수도 있고 그 조약의 요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서로 당사자 간에 문서로 사인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인을 할 때 우리는 이 조약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법적인 구속을 받겠다라는 의사가 합치가 되어야 그게 조약으로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조약으로서 말 그대로 조약이라는 법적 구속력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 당사자가 사인을 할 때 여기에 우리는 법적 구속력을 부여를 하고 여기에 법적으로 구속돼서 이거를 이행을 하겠다라는 그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름이 조약이지만 조약이 아닌 게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이고 이름이 협약이지만 실질적으로 조약인 이유가 바로 그런 점 때문입니다. 조약이 우리 법원은 남북기본합의서 그 신사협정으로 생각하는 거죠. 신사협정으로 보는 거죠.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조약과 신사협정의 그 구별은 어떠한 그냥 호의적으로 그냥 사인을 하고 그냥 우리가 MOU 주로 많이 체결하시잖아요. MOU에서는 그게 법적인 구속력 없지만 서로 상호 호의적인 관계에서 체결하는 것이 신사협정은 법적 구속력 없는 것으로 보는 거고 조약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는 남북 합의서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으로 보기 힘들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최근 탈북민 중에서 국가보안법 위배 사범 사례가 있습니까? 기자장 오늘은 기자 모드로 지금. 네, 그 사실 많으신데 지금 많아요. 네, 남한 그 국가보안법 위반 4번으로 기소되신 분이 남한의 사업가분도 계시고 이제 아니면 북한에서 오신 분이 가족하고 계속 가족이 너무 보고 싶어서 이제 보이부에서 연락이 오다 보니까 그 보이부에 계속 지속적인 몇 년 동안 거친 그 설득을 이겨내지 못하시고 연락을 하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가 돼서 조사받고 있는 분도 계시고 그런 식으로 주로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국가보안법 위반의 판결에서 본인이 증인으로 활용이 되던가 북한에서 이렇습니다 라고 활용이 되던가 아니 본인이 피해 당사자가 돼서 범죄자로 당사자가 돼서 재판을 받으시고 검찰에 기소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 다른 부류는 남한의 사업가분들이 2018년 전후해서 평창 모두 오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겠다 빨리 준비해야지 발빠르게 움직였다가 그 움직임으로 인해서 북한 그분 케이스 같은 게 사실은 북한 사람과 직접 연락한 것도 아니었고 많은 분들이 남한 체제가 너무 우월하고 다 좋다고 생각하시면 북한의 과학기술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거든요. 어플만 하나로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어플 하나를 개발할 때 그 굉장히 중요한 고도의 기술이 들어간 어플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고 하면 북한의 엔지니어분들이 들어가면 2개월에서 3개월이면 다 만드신대요. 그럼 당연히 남한의 그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기간도 짧고 그 비용도 굉장히 저렴한 사람한테 맡길 수밖에 없잖아요. 수요와 공급, 자본주의 원칙에 의해서. 근데 대부분 이거를 알선을 하고 본인이 하겠다고 하는 게 대부분 조선족 분들이나 한쪽 중국 분들이 만드는 회사에서 우리가 훨씬 저렴한 가격에 이 물품을 짧은 기간에 제공해 줄게 라고 해서 당연히 그 중국 기업과 계약을 하는 거죠. 근데 중국 기업이 그 밑에 하청을 북한 엔지니어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중국 사람과 계약을 했는데 알고 보니 북한 사람이 이 어플을 만들고 있었고 이 어플에 그 국가보안법 위반 4번으로 기소된 이유가 북한이 사이버 테러를 할 수도 있다. 여기에 악성 뭐를 심어서 이게 남한에 이 어플이 들어오는 순간 이게 그 사이버 테러로 다 투하시킬 수 있다.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해서 그렇게 국가보안법 위반 4번으로 기소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형식으로 남한의 사업가 분들 아니면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이제 국가보안법 위반 4번으로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그런 안경을 쓰고 보이면 모든 게 그렇게 짜맞춰지는 거잖아요. 전형적으로 그거를 이제 검찰이나 법조계에서 하는 게 모자이크 기법이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 혹시 모자이크 짜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실과 A 실, B 실, C 실 다 색깔이 다르고 다 정체가 다른데 그 실을 이렇게 짜맞추면 하나의 그림이 있고 완성 전혀 이제 나는 이제 어제 친구가 카페에 갔어. 그리고 오늘은 영화를 봤지. 내일은 그치 어머니가 아프셔서 병원에 갔어. 어머니는 카페에 갔고 영화를 봤고 어머니 만난 건 얘는 이렇게 해서 국가범법 위반했다. 그러니까 사실 전혀 인과관계가 없는 사실들을 하나 이렇게 짜맞추는 거예요. 그럼 마치 전체 그림은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죠. 국가범법 위반 4번이다 결론은 정해놓고 그런 모자이크 기법으로 사실관계를 짜 맞춰서 결론은 이미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짓는 걸 바로 그게 그 수사 기법의 모자이크 기법이라고. 대부분 국가보안법 적어도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들은 그 사안들은 검찰이 이 모자이크 기법으로 사건들을 다 하나하나 인과관계 없는 걸 짜맞춰서 그러니까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이렇게 결론을 많이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고급 용어 하나 알았으니까 모자이크 기법에 의한 수사. 어디 가면 좀 아는 척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거 모자이크 기법에 의한 수사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현재 이제 술과 설탕, 물물 교환하자라고 하는 그 주장, 이인영 장관이 한 그 주장의 주체는 남북 중 당사자의 존재가 불투명하고 중국에 있는 중개자의 회사 여건이 좀 불비한 상태에서 통일부의 반입 승인을 요구하는 언론 플레이 중이다. 소상히 그 내용을 아시는 분이신가 봐요. 그럼 이런 경우 통일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점인가? 승인을 해야 되나? 불승인을 해야 되나? 뭐든지 다 물어봐. 이런 시간이 와요. 사실 이번에 저희가 코로나로 지금 마스크 쓰고 계신 분 많은데 사실 북한의 이제 마스크 반입에 대해서 민간 그 정부가 말고 민간 단체에서 지금 코로나로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 북한 분들이 많으신데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를 많은 고민을 하셨던 단체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 고민 자체에서 그 경로가 똑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남한에서 북한으로 다이렉트로 주지 못하기 때문에 소통 창구가 지금 없기 때문에 우선 중국에 있는 뭐 그런 창구, 그 기업들이 우리가 전달해줄게 하고서 그 중국에도 넘기면 중국에서 우리는 그 북한에 전달해줬어. 봐봐 영수증이야 하고 영수증을 줘요. 근데 주시는 민간단체 입장에서는 이거를 뭐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근데 북한에 물론 이 사람들이 수수료를 얼마나 가져가긴 하겠지만 북한에 조금이라도 들어갔겠지, 어느 정도는 들어갔겠지라고 생각하시고 또 무엇보다 그 북한 당국에 또 도장까지 받은 사람 도장까지 시켜 있으니까 그런 영수증을 중국에서 주니까 그거를 뭐 어떻게 위조 변조 여부를 확인을 한다거나 실제로 받았는지 전화로 확인할 수가 없는 문제잖아요. 사실 그래서 지금 남과 북이 직접 소통을 못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문제들, 누군가를 중개해서 하는 과정에서 중개인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당연히 제기될 수밖에 없고 그 중개인이 얼마의 수수료를 가져가고 얼마나 직접적으로 지원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문제는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남북 정상 합의가 국회에서 법으로 존중되려면 그 전에 북한 관계 법들이 먼저 개정되어야 하나요? 법률이 참 어려워요. 선후 관계가 명확해야 되는 거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법조인들은요 제일 보수적인 집단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가장 단적인 예로 뭐 낙태죄나 아니면 호주죄 이런 것들이 제도가 먼저 사회 문화적인 움직임이나 인식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법으로 반영이 된 거지 법이 선지적으로 먼저 변형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말은 우리가 사회 문화적인 국민적 합의와 의지와 인식이 있어야 이 법으로 개정하시고 법에 반영될 수 있다는 것. 순서는 절대로 법이 선언적으로 뭘 바꾸진 않습니다. 법은 현상 유지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사회 문화적인 의지가 있고 사회 문화적인 변화의 움직임이 있다면 그거는 충분히 반영될 수 있지만 절대적으로 선지적으로 가기는 좀 힘든 성격이 있다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일 과정에서 반드시 법률적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통일 정책이 바뀌어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일처럼 정권을 뛰어넘는 초정권
적인 어떤 법제화가 필요한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데 이에 대한 준비와 운동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시면서 준비하고 있는지. 전수민 변호사님 준비하시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응원해 주셔서 너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주로 하고 있는 거는 북한에서 오신 분들에 대해서 사역을 많이 그분들 지원을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항상 제가 인터뷰 나가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그게 보도는 잘 되지 않지만 다시 한번 좀 너무 말씀드리고 싶으면 절대로 모든 탈북민 단체가 그런 문제가 있는 건 아니면 절대로 아니고 일부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너무나 당연하게 20년 전과 지금도 여전히 문제라고 인식을 못 하시기 때문에 그게 문제화가 불거진 거고 절대 모든 북한 인권 단체나 모든 탈북민 단체나 뭐 관련 단체가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정말 전 너무나 그 자리에서 한국은 사실은 개미 후원자가 없어요. 다른 선진국에서 제가 온 이제 그런 인권단체, 국제인권단체 보면 정말 눈물 납니다. 왜냐면 다른 일본이나 다른 국가들은 개미 후원자들 정말 인권을 위해서 뭐 이 사람들 도와야 되라는 개미 너무 많아요. 근데 한국은 그 경제적 규모에 비해서 이렇게까지 후원자가 없는 나라 처음 봤다고 혀를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단체도 결국에는 뉴욕 본부로부터 돈을 받아서 월세를 내고 있대. 너무 후원금이 안 들어와서 국제인권 NGO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현실들을 봤을 때 결국에는 많은 NGO들이 자금 문제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많은 NGO들이 그 자금을 주는 주체에 따라서 본인의 목소리를 내고 싶어도 못 내는 성격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그 재정 자립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많이 힘든 상황에 정말 많은 정말 수많은 그 인권 단체들이 힘든 상황에 처했다는 것처럼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일부 단체가 문제 있다면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꼭 이렇게 편집돼서 문제 이렇게 뒤에만 나가서 제가 속이 터지는데 절대 다 나가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절대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픈 게 대북전단 날렸을 때도 남한에 계신 분들이 북한에서 오신 분들에서 야 니네 다 그렇게 과격하고 왜 우리 남한에 있는 접경지역 사람들 왜 위협해? 왜 니네 왜 대북전단 날려? 니네 뭐 그렇게 전체로 다 싸구려 보시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분들이 너무 하루하루 생계도 하기 힘드신 분들인데 목소리 낼 시간도 없으신데 그분들 전체를 다 과격하고 뭐 이상한 사람들로 보시고 이렇게 가뜩이나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차별과 멸시를 당하시는데 더 그런 선입견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떤 분은 심지어 취업이 사실 거의 되기 직전이었는데 이번에 대북전단 그게 보도 막 언론에 못 때리는 거 막 보도 되니까 취소됐대요. 그 대표가 하는 말이 너무 무섭다고. 저는 그게 너무 이분도 얼마나 힘들게 요즘 취업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다수의 정말 너무나 힘들게 하루하루 생활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이분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 마음 아프고 또 북한에서도 이제 탈북을 하던 대부분 그 사망이나 실종 선고로 되는데 이번 그 대북전단으로 인해서 북한에서 뭐 탈북자 색출, 탈북자 막 이렇게 문제를 계속 시위하고 문제 이슈화하면서 북한에 있는 가족들도 굉장히 신변이 위태워져 나중에 위험하다고 연락도 오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하나의 이슈로 인해서 남과 북에 있는 북한 사람들이 굉장히 북한 인권이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야기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지금 힘들고 있습니다. 네. 현재 DNZ 영토 관할권은 어디에 있는지요? 미국, 북한, 중국? 정전협정 당사자국들이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도 당연한 거고 중국이나 정전협정 당사자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61항에서 쌍방의 합의가 있어야 민간인들이 들어갈 수 있다. 중국은 다 철수한 거 아니에요? 중국은 이미 북한으로부터 철수했죠. 그러니까 제 말은 정전협정의 당사자는 중국이 들어갔잖아요. 사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그래서 그동안 최근까지 주장을 했던 게 남한은 사인 안 했으니까 전쟁협정 당사자도 아니고 우리가 뭐 평화협정이나 전쟁협정 논의할 때 중국이 개인지시대에서 관여합니까? 직접적으로 그냥 UN 차원에서 목소리를 내지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중국 정부 입장에선 하고 있지 않죠. 주로 관리하는 건 미국이 관리를 하고 있는 시스템이죠. 네, 질문은 다 끝났습니다. 아까 제가 대답 못한 건 이거 뭐지? 두 개처럼 뭐지? 법제화 필요. 법제화, 운동. 운동.
저는 그래서 아까 운동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진보든 보수든 같이 가야 되게 대북 정책은 수레바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북한 인권이 그냥 북한에 사는 사람 인권이 아니라 북한에서 오신 분들의 인권은 전 북한 인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북한에서 오신 분들의 인권, 북한 인권과 그리고 남북 교류 협력, 우리가 너무 북한에서 모르고 남한에서 모르는 이 두 개의 수레바퀴가 같이 가되, 만약에 진보에서 이제 북한에서 오신 분들에 대한 어떤 인권에서 얘기하기가 힘들다면 적어도 그거에 대해서 활동을 하시는 이제 탈북민 단체나 정말 진정성 있고 너무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저는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보수에서도 적어도 직접적으로 남북 교류 협력을 추진하기 힘들다면 남북 교류 협력을 민간에서라도 추진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결국에 이 수레바퀴는 저는 같이 대북 정책에서는 진보 보수 상관없이 좀 같이 굴러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 정책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화해평화연구소 운영을 하면서 남한 분도 너무 북한 모르고 북한 분도 너무 남한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를 이해하는 자리, 예전에 제가 작년에 했던 게 평양시민 사진전 이런 거거든요. 평양 사람들, 제가 제일 충격받았던 게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데 그 자기 아버지가 북한 사람들 머리에 뿔나고 꼬리 있는 줄 알았다고. 그래서 2019년에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구나. 정말 우리가 북한에서 정말 많이 알려야겠다. 북한이 우리와 차이가 있는 거지 그 차이를 가지고 차별을 하면 안 되잖아. 다른 건데 다른 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기준으로 북한을 다 평가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으로 북한에서 오신 분들을 평가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좀 북한에 대한 생각도 바꾸고 싶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북한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북한에서 오신 분들에 대한 생각도 긍정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34,000명 정도 들어가 계시는 줄 아는데 뭐 미리 온 통일, 그죠?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우리 북한민들 소개를 하는데 너무 말로만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북한을 놓고 우리들이 갈등하는 것은 정치인들의 잘못이 저는 크다고 생각하고, 정치인들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가 보편적인 인권과 또 동포, 민족의 마음을 가지고 이 남북의 어진 마음들이 연결될 수 있도록 민에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목소리를 또 높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전소미 변호사님 정말 진정성 넘치는 운동을 통해서 가장 보편적인 인권의 문제로 북한을 접근하고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서 정치적인 이슈로 자꾸만 이렇게 비춰지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오늘 좀 시간이 오버가 됐는데 여러분 재미있으셨죠? 네. 정보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 이후에는 한번 시간을 더 내서 우리 앞에 다가와 있는 우리 북한민들,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주제를 놓고 좀 더 심도 깊은 그런 얘기를 좀 다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